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 504페이지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자, 21번 보시면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 그랬는데요. 매설지선이 먼저 좀 보셔야 되겠죠. 매설지선이 뭐냐면 우리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상부에 가공지선이 있고 철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애자를 이용해서 전선을 이렇게 가선해 놨습니다. 자, 이상전압이 비치면 가공지선에 이상전압이 비치면 그 가공지선의 이상전압이 어디로 방조해야겠어요? 이게 대지의 철탑을 이렇게 포선해 놨겠죠. 이렇게 해놨는데 이상전압이 비치면 그 이상전압이 대지로 다 빠질 겁니다. 대지로 다 빠져야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지의 저항값이 너무나 크다 그러면 그 이상전압이 대지로 방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거꾸로 어디로? 철탑을 이용해서 애자의 절연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송전선로에 역섬락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송전선로가 그럼 뭐 되는 거야? 섬락이 돼버린 거죠. 지락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지락이 되기 때문에 이때 R값을 저감시켜줘야 됩니다. R값을 저감하려면 뭐를 설치해야 되느냐? R값이 높다 그러면 R값을 최대한 작게 하려면 매설지선을 설치해라. 매설지선이 뭐라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에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간다?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것이다. 답 4번에 있죠.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2번은 기역, 니은, 디귿에 알맞는 것은 그랬는데요. 문구를 주고 거기에 맞는 말을 채우랍니다. 자, 원자력 발전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핵이 핵 분열하여 맞아요. 자, 우리 원자력 발전소는 무거운 핵을 뭐 시키는 거야? 분열을 시킵니다. 분열. 이걸 핵분열이라 그러죠. 핵분열해서 얘를 가벼운 뭐로 만드는 거예요? 원자핵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자핵으로 만듭니다. 무거운 것을 분열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만듭니다. 읽어보면 원자핵이 핵분열하여 가벼운 핵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핵융합 발전은 뭐 이렇게 등등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죠? 분열하는 게 아니라 핵융합하죠. 거기에 삼중수소가 잔뜩 차 있는 게 그것들이 뭐 한다? 핵융합을 합니다. 태양은 어떻게 한다고? 가벼운 핵이 뭐 되는 거예요? 핵융합하면서 무거운 뭐로 만드는 거야? 핵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태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핵융합 발전은, 기억의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을 융합하여, 뭐해서 핵융합하여 무거운 핵으로 바꾸면서 핵반응합니다. 핵반응 전후의 질량결손에 해당하는 방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질량결손이라는 게 뭐예요? 질량결손을 뭐 E라고 할까? 이 줄은 어떻게 해요? MC 자승이라는 거 아마 우리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 맨 입구에 보시면 아마도 보셨을 겁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잘 나오니까. MC 자승이 뭐예요? 원자의 질량에다가 뭘 곱한 거야? 원자의 질량 M에다가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몇 승? 8승의 자승배로 뭐가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말이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고 하죠. 이거 누가 떠든 거야?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 유명하신 분이죠. 예.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에는 핵융합이고 니은에는 융합하여 핵반응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에 보니까 있네요. 23번으로 가죠. 150kVA 단상면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으로 하여 사용하다가 한 대의 고장으로 VV 결선하여 사용한다. 만약 몇 kV까지 걸 수 있겠느냐? VV 결선하면 몇 kVA까지 걸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델타 결선하면 한 개의 변압기 이런 거죠. 델타라 그래서 단상면압기 6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변압기 하나를 그리면 하나는 이쪽에 이게 한 상이 되는 거죠. R상 여기가 뭐 되는 거야? 2차 측이 되는 거지. R상의 2차 측, 1차 측. 이게 만약에 S상 거다 그러면 S상 1차 측, 2차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델타 결선을 한다. 한 대의 용량이 얼마라 그랬어요? 150 kV를 합니다. 150 kVA. 그러면 150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죠? 150짜리가 3대 있다 그러면 얘는 원래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 그러면 P 단상 용량 계산해주면 몇이 되는 거야? 450
kVA 출력을 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가 고장이 났답니다. 하나가 고장 나면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그럼 무슨 결선할 수 있어? PV 결선할 수 있다. 출력은 무슨 출력 나오는 거예요? 루트 3의 단상 용량 P1 단상 용량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루트 3배의 출력은 나오는 거지.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루트 3의 2i의 출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i의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3에다가 몇을 곱해주면 돼? 150을 곱해주면 뭐 한 200쯤 나오겠네요. 200 얼마쯤 나오겠네. 260 kV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갈게요. 24번. 24번은 변전소에서 비접지 선로의 접지 보용으로 사용되는 계정기의 영상전류의 밑줄, 영상전류.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거는 영상전류가 생겼다. 이 말 자체는 지락고장이에요, 지락. 지락고장, 1선 지락이 됐든 2선 지락이 됐든 지락고장이 아니면 영상문이 검출된다, 안 된다? 검출되지 않습니다. 지락고장이 생기면 지락계정기 가지고 뭐를 해야 돼? 전류를 검출해야 되겠지? 그게 뭐냐면 ZCT입니다. 얘를 우리는 영상문이 검출되는 변류기다. 그래서 영상변류기라고 하고 있죠. ZC,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다. 그래서 ZCT가 되겠네요.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3번.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가죠. 25번은 이상전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상전압을 좀 알아볼까? 우리 이상전압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눠요?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으로 나눕니다.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내와 뭐로? 유도례로 구분합니다. 유도례로 구분한다. 자, 그 다음 내부 이상전압은 우리가 스위치를 온오프 할 때 뭐가 나오죠? 아크가 딸려 나오죠. 그걸 우리 서지라고 하죠. 그걸 우리는 개폐 서지라고 합니다. 개방하거나 폐로할 때 나오는 서지다. 그래서 개폐 서지고요. 내부 이상전압에는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이건 개폐시지만 고장이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이상전압이 나타나겠지. 그걸 우리는 지속성 또는 과도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지속성 이상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직경내나 유도례는 말 그대로 뭐예요? 이상전압이 송전선에 직격됐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한번 방전을 한 다음 그 유도례가 송전선에 나타났느냐, 이게 외부에서 나타나는 이상전압이고요. 내부 이상전압에는 개폐서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부하시 충전선로 개방 전압이 가장 영향을 크게 줍니다. 어디에? 상전압의 몇 배? 4배에서 약 6배까지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개폐서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무부하시 충전선로 개방서지다. 개방서지. 개방할 때의 전압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여기에 더 5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개폐서지에는 중요한 게 여자전류, 차단서지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뭐 고장전류를 차단한다 그럴 때도 고장전류 차단에서도 뭐 개폐서지가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속성 이상전압도 중요한 게 있겠죠. 지속성 이상전압에서 중요한 것은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시 나머지 건전한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선이 지락됐으니까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 전이 상승입니다. 전이가 상승되는 값이 가장 크다. 뭐 여기 다음 지속성 이상전압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페란트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지 현상이라든가 뭐 중성점이 흔들리는 철공진 이상전압이라든가 부하를 차단했다 갑자기 발전단에서 부하를 차단했을 때의 뭐 이상전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속성 이상전압에서 일선 지락 고장 시 건전상의 전이 상승, 개폐서지에선 무부하시 충전선로 개방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같이 보시기로 하면 보기를 좀 보시면 1번 송전선로의 개폐 조작에 따른 과도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이상전압을 개폐서지라고 한다. 맞네요. 그죠? 개방시, 폐로시 이상전압이 나타난다. 그래서 개폐서지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두 번째, 충격파를 서지라 부르기도 하며 극히 짧은 시간에 파워값이 서더라고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을 한다 그랬는데 충격파가 뭐냐면 이상전압은 충격파죠. 그래 아주 큰 이상전압, 뇌가 왔단 말이에요. 번개가 쳤는데 그게 이상전압이지 충격파다 이 말이죠. 그게 굉장히 큰 충격파인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작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점에 파 두 장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파고점이라고 하는데, 이 파 두 장까지를 치고 올라가는 시간이 1.2 마이크로세크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파고점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1.2 마이크로세크. 다시 그 파고점에 올라갔다가 50% 단위로 감쇄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파미장이라고 합니다. 요 50%까지 감쇄하는 데를 파미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50 마이크로세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충격파를 서지라고도 부르며, 맞죠? 충격파는 서집니다.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점에 도달했다가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충격파의 크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은 시간상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충격파 표준은 전압 충격파 있습니다. 전압 충격파는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입니다. 물론 전류 충격파는 또 틀리겠죠. 전류 충격파는 1 곱하기 40 마이크로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전압 표준을 거의 사용하고 있다. 극히 짧은 시간에 파고점에 도달했다가 극히 짧은 시간에 소멸해버린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일반적으로 선로의 차단기를 투입할 때가 개방할 때보다 더 높은 이상이라고 발생한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 제가 이렇게 써드렸잖아. 개폐 서지는 무부하 시 충전선로를 개방할 때 서지가 무섭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어? 거꾸로 투입할 때 서지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 되겠네. 3번. 4번도 같이 볼까요? 충격파는 보통 파업각과 파두 길이와 파미 길이로 나타난다. 파 두 장과 파 미장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답 4번도 맞고요. 자, 26번으로 가죠.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손실률이 나왔으니까, 손실률이란 뭐예요? 삼상 전력을 100% 공급해 줬는데 그때 생기는 손실의 크기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손실률이죠. 이 공식에서 뭘 써보라는 거야. 전압과 뭐는 송전 전력은 어떻게 되고, 송전 거리는 어떻게 되고, 뭐 손실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 같네요. 그죠? 아,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는 전류에는 어떻고 전압에는 어떠네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보면 되지 뭐.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내지 말고 피법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P는 어떻게 해요? 삼상 전력은 누3 VI 코사인 세타다. 이거 분해. PL은 손실이죠. 3 I 자승 R이라고 표시되겠죠. II 지워지면 뭐만 남어?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3 I R이 남는다. 분모 분자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루트 3 V 코사인 세타를 곱해보자. 자, 그러면 루트 3이면 3이죠. 그러면 두 개 곱해지니까 그럼 3 이렇게 줄일 수 있겠네. 그럼 내가 뭐 남는 거예요? V 2개, 코사인 2개. 분모에는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가 될 거고, 분자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나 이거 P네. P의 R이다. 근데 전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비례한다. 전류에 비례한다. 여기까지 풀지도 않았네요. 어디까지 푼 거야?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뭘 물어본 거야 도대체? 송전거리, 전력, 손실률 및 역률이 일정하다면, 전선의 굵기와 어떠냐요?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여기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선의 굵기를 한번 구해보자. V 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에다가 R은 어떻게 구해요?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죠. 얘는 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죠? 또 여기서 만약에 단면적 A를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한번 구해보자. R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R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분의 3I 자승 R에서 얘 R을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단면적 A분의 로우의 길이 L이다. 그러면 얘 단면적과 전류는 무슨 관계에 있느냐? 서로 지워지니까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거지. 비례하는 관계 맞아요? 예,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전압과는 무슨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데 뭐에 반비례하고 있어요? 자승에 반비례하고 있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 4번에 있네요. 그죠? 4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7번. 이건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하네. 전선의 굵기는 전류에 사실은 비례하고 있는데, 답이 1번도 답으로 해줬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답이 두 개 같습니다, 답이. 1번도 답이 됩니다.
전류와 전선의 단면적은 비례하고 있잖아. 그죠? 예, 답이 두 개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교재는 4번으로 뭐를 표시했어? 전선의 굵기는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고요. 어찌됐든 1번을 써도 답은 정답으로 해줄 것 같습니다. 자, 27번으로 갈게요. 27번. 소리액터의 접지 합조도가 정인 경우에는 어느 것과 관련이 있는가 그랬어요. 정. 합조도가 정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걔를 과보상해 놓는다고 배웠죠? 여러분들 아마도 우리가 소리액터 접지다 그랬을 때 소리액터 접지에서 우리가 과보상을 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합조도가 과보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7번은 2번이 답이 되겠죠.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원자로의 감속제가 구비해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감속제의 밑줄, 감속제. 우리 감속제는 뭐 하는 거예요? 감속제는 자, 우리가 방금 전에도 몇 번이에요? 20번인가요? 22번에서 했지만 우리 감속제라는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그 중성자가 다시 또 겨우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중성자를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분열. 하나의 중성자를 우라늄에 충돌시키면 몇 개로 분열돼요? 이렇게 2.5개로 분열이 돼서 나옵니다. 약 2.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2.5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약 2.5개가 중성자가 이렇게 나오면 걔가 뭐 하는 거야? 분열하는 거죠. 우리 22번에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그죠? 아, 우리 핵 분열하는 거구나.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대단히 빠른데 얼마나 빠르냐? 2메가 전자볼트만큼 빠릅니다. 이게 빠른 거냐 도대체 늦은 거냐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속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속도를 사용하느냐면 그걸 감속시켜서 0.025 전자볼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메가를 뭐로 만들었어요? 전자볼트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얘를 우리는 열중성자라고 합니다. 중성자라고 한다. 이 열중성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빠른 놈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속도를 떨어뜨리려면 속도를 떨어뜨리는 무슨 기계가 있든지 뭔 장치에다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감속제라고 합니다. 감속제. 예, 감속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보기를 좀 보시면 1번 중성자 흡수 면적이 적을 것. 중성자 흡수 면적이 적을 것. 중성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 감속을 시켜야지 중성자 속도를 감속시키는 거지 중성자를 먹으면 안 됩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원자량이 큰 원소를 일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아까 우리 22번을 잠깐 참고하시면 22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첫 번째 줄에 원자력이란 일반적으로 무거운 원자력이 핵 분열한 다음 가벼운 원자력이 된다 그랬잖아. 가벼워야지 무거우면 안 됩니다. 무거운 큰 원소가 아니라 작은 원소입니다. 3번에 좀 보시죠. 3번. 중성자와 충돌 확률이 높을 것.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어떻게 하는가? 속도를 떨어뜨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4번. 감속하는 능력이 대단히 커야 된다. 감속 능력이나 감속비가 대단히 클 것.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2번. 자, 29번으로 갈게요. 29번. 유량의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라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에 물이 예를 들어서 요만큼 차 있어요. 1년 내내 더 이상은 떨어지지가 않아. 1년 365일 중에서 355일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수량. 그러면 이만큼은 항상 물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만큼은 항상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량을 결정할 때 요 물 가지고 발전량을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는 갈수량이라고 합니다. 자, 1년 365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275일 동안 이 밑으로는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항상 이 정도의 물은 차 있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저수량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양이 필요하냐? 발전량을 결정하려고. 다음 1년 중 365일 중에 185일이 물이 항상 이만큼 차 있더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평수량이라고 합니다. 평수량. 그 다음에 1년 365일 중에서 95일 동안 물이 이만큼 차 있다.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풍수량이라고 합니다. 풍수량. 우리 책에는 좀 더, 우리 풀이에는 좀 빠져 있지만 고수량이 있습니다. 고수량.
1년 365일 중에서 1년에 3에서 4회 정도 차 있는 양을 우리는 고수량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1년에 3에서 4회 정도는 이렇게 차 있는, 어느 정도 차 있는 양을 우리는 고수량이라고 하고, 3, 4년에 한 번 물이 이만큼 찬다 그러면 얘를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홍수량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다고요? 3, 4년에 1회, 3, 4년에 1회고, 얘는 1년에 3, 4회 고수량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물량을 항상 어디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 발전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요 정도밖에 항상 안 차겠다. 1년 내내. 그러면 1년 365일 동안은 요밖에 안 차겠다. 그러면 요거 갖고 발전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이걸 우리는 갈, 저, 평, 풍, 고, 홍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355일, 275일, 185, 95, 1년에 3, 4년에 1회 정도 이렇게 홍수가 온답니다. 갈수량이란 물어봤네요. 갈수량, 유략 크기를 구분할 때 갈수량이란 1번에 있죠. 하천의 수위 중 1년을 통하여 며칠 355일간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수위대의 물의 양을 우리는 갈수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30번으로 갑니다. 30번은 꼭 좀 체크해 놨다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가끔 물어봐요. 그림과 같은 회로의 영상, 정상, 역상 임피던스는 Z0, Z1, Z2는 그랬어요. 영상분은 뭐예요? Z0, 정상분은, 역상분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가 선로가 있으면 선로에서의 Z0 값은 그 값이 틀리지만 Z1과 Z2는 그 값이 항상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로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뭐라고? Z1. 정상분의 크기, 역상분의 크기는 항상 뭐한다? 같다. 그러면 영상분만 따로 구해보면, 정상분만 따로 구해보면 역상분까지 구해지는 거죠. 영상분 따로 구하고 정상분만 구하면 역상분은 구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Z0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림을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림을 이렇게 주어졌어요. Z, 그 다음에 중성점을 묶어서 Z,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했는데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했죠. 어떻게 접지했어요? 이렇게 접지해서 여기다가 ZN으로 이렇게 묶었네요. 그리고 접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상분을 먼저 구해보면 영상분을 구하는데 우리 풀이를 좀 참고하시면 등가회로를 좀 그려줘야 돼. 등가회로를 그리는데 등가회로를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어떤 거? 영상분은 어디에만 흐르냐면 영상분은 지락고장이 발생했을 때만 영상분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영상분은 중성점을 타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정상분은 언제 흐르냐? 지락고장이 아니고 평상시에 흐르는 거기 때문에 지락점을 고려하지 않고 어디만 고려해요? 이 한 상이 다르면 한 상에 뭐만 고려하면 돼? Z만 고려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분은 항상 지락고장이 생길 때만 영상분이 생긴다. 그 영상분에 의해서 중성점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분 등가회로는 이렇게 그려놨죠. 어떻게 그려놨어요? 3ZN에 뭐라고 해놨어요? 여기에 ZN, Z라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요거 하나를 Z라고 그랬으니까 Z. 이걸 ZN으로 이렇게 표시해놓고 3ZN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 이거 더해라 이거죠. 그게 Z0 값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얘가 ZN이 아닌가요? 왜 3ZN이라고 표시하나요? 이런 거죠. 원래 변압기 접지를 할 때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변압기 접지를 이렇게 하나,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다 Z 달았고 여기다 또 임피던스를 달아서 이렇게 접지한 거예요. 각자 접지했는데 이 세 개가 지금 무슨 연결이야? 배지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병렬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등가회로 한 상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얘가 3R입니다. 얘가 3R입니다. 얘가 3R입니다. 이거 병렬 합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렬 합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같은 거니까 3R 표시해주면 되죠. 그럼 3, 3 주어지지. 그럼 결국 뭐가 남어? R만 남았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단상의 등가회로로 바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R. 이거 하나야.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 어떻게? Z가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 이렇게 하나만 그려져 있었잖아. 그러면 결국 뭐야? 실제 속을 쳐다보니 단상의 등가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단상의 등가회로를 딱 그리다 보니까 얘가 크기가 원래 얼마라고? 3ZN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3ZN으로 바뀐 겁니다. 3ZN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3ZN으로 바뀌는 거야. 제 직렬 합성하면 뭐예요? 그냥 Z0는 3ZN 플러스 Z가 됐겠죠. 몇 번에 있어요? 3ZN 들어간 게, 아이고, ZN까지 플러스, Z까지 플러스한 게
4번밖에 없네. 4번밖에 없네요. 4번밖에 없죠. 그 다음 뭘 구하라 그랬어? 우리가 정상이나 역상분을 구하라 그랬는데 정상이나 역상분 임피던스는 그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정상분만 구해보면 정상분은 중성점으로 흐른다 안 흐른다? 정상이 여기가 정상이라면 전류 자체가 이쪽으로 흐르질 않아요. 그죠? IA상에 흐르는 전류, IB상에 흐르는 전류, IC상에 흐르는 전류가 고장이 아니다. 평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해봐야 얼마야? 0이라고 0. 아시겠죠? 0입니다. 0이기 때문에 정상분은 어디에만 요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만. 그러면 뭐야? 결국은 단상의 등가위로 그리라 했으니까 단상의 등가위로 그려라 그러면 Z 또한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Z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Z밖에 없더라. 그래서 답을 보시면 역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우리가 요 30번 문제 같은 게 좀 더 복잡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C를 달아놓고 한번 Z0, Z1, 2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C를 달아놓고 C가 뭐예요? 대지하고 정정량, 대지정정량 C를 달아놓고 한번 우리가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구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찾으면 돼. 분자에 3자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 걔가 뭐야? 영상분이야. 영상분은 무조건 3자가 있는 거. 얘는 뭐예요? 정상이나 역상분은 3자가 없어. 어디에? 분자에 3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으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1번으로 가자. 뭐 물론 풀어드릴 수도 있지만 문제도 없는 걸 풀기엔 좀 그렇고요. 31번으로 가겠습니다. 60Hz 154kV 길이가 100km인 삼상송전선로에서 대지정전용량 CS는 0.005 마이크로페라파킬로미터다. 전선 간의 상호 정전용량 CM은 0.0014 마이크로페라파킬로미터이다. 한 선에 흐르는 충전전류는 그랬어요. 충전전류 IC 갖고 하라는 거죠. IC는 어떻게 구해요?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뭐예요? XC에 대한 한상의 전압의 크기가 뭐예요? 한상에 흐르는 전압의 크기가 용량성, 충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충전 전류가 되는 거죠. 한상에 충전되는 전류가 될 것이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요? XC는 뭘 값을 갖고 있어? 오메가 C를 갖고 있고 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는 뭐예요? 오메가 C분의 1이다. 2를 곱해주면 얘가 어떻게 돼? 법문수로 풀면 오메가 C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IC가 구해지는 거죠. 자, 우리 풀이로 들어가셔서 IC는 그러면 전기 각속도 2파이F에다가 C가 뭐예요? 여기서 CN 작용정용량입니다. 이 크기가 CN 넣어주고 만약에 길이가 구해졌다면 길이까지 곱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마이크로페럿이다 뭐 등등이다 그러면 뭐로 해줘야 돼? 기본 단위 페럿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곱하기 상전압을 곱해주시면 될 거다. 다시 보시면 2파이 F가 몇 헤르츠? 60Hz고요. 곱하기 작용정용량에 주어졌나요? 안 주어지고 대지정용량하고 뭐가 되었어? 상호전장에 주어졌으니까 얘 어떻게 구해야 돼요? CS 플러스 3cm 하면 되죠. CS가 뭐야? 대지정용량. 걔가 얼마? 0.005 플러스 3 곱하기 CM은 상호정용량 얼마예요? 0.0014인가요? 0.0014다. 걔가 뭐로 주었어? 마이크로페럿. 킬로미터당에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었으니까 페럿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거리가 있으면 거리까지 곱해줘야 된다. 거리가 얼마 주어졌어요? 100km가 주어졌네요. 곱하기 상전압이 들어가야 되는데 154kV는 선간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추측하지 마시고 뭐야 얘는. 아무 말이 없이 주어지는 모든 문제에서의 전압은 무슨 전압이야? 선간전압입니다. 그러면 얘를 상전압으로 바꿔줬으니까 누수 3분의 얼마 들어가야 돼? 154kV가 들어가야 돼요. 154,000이 들어가야 돼. 기본 단위 페럿으로 바꿨으니까 얘도 기본 단위 154,000V로 바꿔줘야 되겠지? 요거 계산하시면 30.8A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 2번. 자, 31번으로 갈게요. 32번으로 갑니다. 32번은 반지름이 0.6cm의 밑줄 경동선을 사용하는 삼상일회성에서 성간거리를 2m의 밑줄 메다로 정삼각형 배치했다. 각선의 인덕턴스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인덕턴스 L은 어떻게 구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복도체라 그랬어요? 복도체니까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 돼? 복도체인가요? 아니네. 자, R분의 D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정삼각형 배치했답니다. 우리 복도체는 아니고 단도체를 정삼각형 배치했답니다. 그럼 등가성간거리 구해다 넣어야 되겠지? 우리 정삼각형에서의 등가성간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같은 D고 예를 들어서
2도체다 그러면 등가상간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루트 R 도체 간의 거리 S 집어넣으면 되겠죠. 비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비정삼각형이면 루트 D12, D23, D3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다 계산에다 넣어라 이거야. 근데 정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D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이 얼마 주어졌어요? 지름이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책에. 반지름이 주어졌네. 0.6cm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0.6에다가 메다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10에 몇 승 해줘야 돼? cm를 메다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2승을 해주나요? D-는 D와 같다 그랬어. 정사각형에서는. 그럼 얼마예요? 걔가 성간거리가 2m로 넣어주시면 되겠네. 이거 계산하시면 1.21 미리엘리파 킬로가 메다가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죠. 자, 33번으로 가죠. 다음 중 배전선로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시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기부터 보시면 1번은 뭐예요?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역률이 개선되죠. 역률이 개선되면 어떻게 되지? 우리 33번은 역률을 개선했다 그러면 전력 손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 역률은 이렇게 돼 있죠.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자승의 R. 역률을 개선했다. 손실이 경감되네요. 1번 맞고요. 2번 배전 전압을 승합했다. 전압을 승합하면 전력 손실이 경감되네요. 그 다음에 전류 밀도의 감소와 전류 밀도를 평행하게 해주면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무슨 식이었어? 전류 밀도와 평형을 시켜주는 게 무슨 법칙이었어? 켈빈의 법칙이었죠. 켈빈의 법칙에 의해서 전선을 잘 선정해주면 전력 손실이 경감됩니다. 4번 누전 차단기 설치는 뭐예요? 누전 차단기 왜 다는 거야? 지락 고장이라든가 누전에 대해서 검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손실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34번으로 갑니다. 전선의 표피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표피효과가 뭐예요?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 I를 흘리면 전선이 갖고 있는 인덕턴스 때문에 얘가 뭐예요? 전류가 표피로만 흐르는 성질이 뭐예요? 표피효과죠. 그러니까 가운데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고 도체 외곽으로만 흐르려는 성질이 표피효과다. 이 표피효과는 첫 번째 주파수와 무슨 관계 있어? 주파수가 크면 뭐예요? 표피효과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전선이 어떻다? 전선이 굵으면 어떻다? 표피효과도 커진다. 세 번째 도전율이라든가 도전율이나 투자율이 크면 어떻다고? 크면 표피효과도 커지더라. 그 다음 네 번째 온도와는 반비례합니다. 온도는 낮을수록 표피효과가 커지더라. 이걸 좀 보시고요. 1번부터 보시면 전선의 굵기의 주파수가 낮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라 그랬죠. 답 몇 번에 있는 거예요? 2번이네. 2번에 보시니까 이렇게 돼 있네. 전선이 굵을수록 주파수가 높을수록 커진다. 뭐가? 표피효과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35번으로 갑니다. 자, 35번은 전원이 양단에 있는 애 밑줄. 환상선로에도 밑줄. 환상선로가 뭐예요? 전원이 양단에 있답니다. 양단에 있는데 얘를 방사상으로 설치했느냐 아니면 얘를 뭐로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환상으로 묶느냐 결국 얘는 뭐예요? 루프식으로 할 거냐. 얘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부하 전원 공급을 이렇게 해서 부하 달아주고 또 여기 열어갖고 부하에다 공급해 주려면 부하 열어서 이렇게 공급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부하가 생겼습니다. 그럼 부하 열어서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환상선로입니다. 환상선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전원단이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이렇게도 흘 거고 이렇게도 흘 거고 이렇게도 흘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과전류 차단기만 가지고 이 선로를 어디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왜? 전류가 계속 이렇게 도니까 전류가 계속해서 그 루프를 돌고 있으니까 어디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OCR 가지고는 과전류 계정기만 가지고는 고장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계정기가 필요하느냐? 방향성이 있는 계정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는 방향하고 이쪽에서 가는 방향에 전류차를 측정해 봤더니 이쯤에서 전류차가 변화가 생겼다. 전류의 방향에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검출해내는 게 이 구간을 딱 끊어버리면 되니까 구간을 딱 끊어버릴 수 있게 방향성 계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 방향 거리 계정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랬네요. 36번. 자, 36번은
수력발전소에서 조속기의 작동을 민감하게 하면 그랬는데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셨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 수력발전소에서 조속기의 작동을 민감하게 한다면 조속기 작동을 민감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속기는 뭐예요? 조속기라는 놈은 자, 우리가 지금 유효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 어떤 전력을 많이 쓰고 있다면 전력에 거기 많이 쓰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양만큼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조속기가 그것을 검출해서 지금 부하가 많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걸 검출해서 조속기 앞단에 있는 밸브를 열어주거나 닫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밸브를 열어서 물량을 확 얻다가 수차에다 주면 수차 터빈이 확 돌아가겠지. 더 빨리 돌아가겠지. 그러면 유효전력도 더 나오고 유효전력이 잘 어디까지 부하까지 도달을 할 것이고 이런 거 하는 게 조속기란 말이야. 근데 그 조속기를 민감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조속기의 주파수 조정 범위를 작게 해놨다 이 말이야. 주파수 조정 범위를 작게 해놨습니다. 주파수 조정 범위를 어떻게 해놨다고? 작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작게, 작을 소자 작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작게 해놨을 때 하면 수압 상승률과 속도 상승률은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압 상승률은요. 수압 상승률 여기서 뭐라고 표시했어요? 알파라고 표시했나? 수압 상승률은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상승률 베타라고 했네. 베타는 주파수와 비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 조정 범위가 작게 됐다 그러면 민감하게 됐다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되고요? 반비례하니까 증가할 것이고 베타는 조정 범위가 작으니까 주파수가 작아지겠지?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거야? 얘는 비례하는 관계. 얘가 작아졌으니 얘도 작아질 거죠? 속도 상승률은 작아지고 뭐예요? 여기 얘 수압은 높아지겠지. 왜? 주파수와 반비례하는 관계 있으니까. 다음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2번. 아주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속도 상승률도 알아야 되고 압력의 관계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37번으로 가시죠. 평균 윤학차 48m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 1000세제곱미터, 1000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가 뭐의 단위예요? 최적의 단위죠. 최적의 단위, 최적의 단위입니다. 최적이 뭐예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를 다 곱한 게 최적이죠. 여기에 메다, 여기에 메다, 여기에 메다, 가로, 세로, 높이까지를 다 더한 게 최적이다. 그릇이다 이거만해. 그릇. 이 그릇의 저수량은 약 몇 킬로와트/아워인가? 전력량을 물어본 거죠. 킬로와트에다가 전력에다가 뭘 곱했어? 아워를 곱했으니 전력량을 물어본 거죠. 전력량은 몇 킬로와트/아워의 전력량에 해당하는가? 그랬어요. 단 수차 및 발전기의 종합효율은 85%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전력량을 W라고 표시하자. 그러면 W는 P에다가 T 곱한 거라며 P는 얼마예요? 우리 발전기에서의 발전기 이론 출력에서 P는 9.8 QH였고요. 발전소 출력이다 그러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 이타 T 수차 효율에다가 이타 G 발전기 효율을 곱해주면 발전소에 드디어 뭐가 나온 거야? 킬로와트가 나온 거고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걔가 뭐가 나온 거예요? 전력 양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9.8에다가 Q는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유량의 크기가 안 주어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유량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유량의 기본 단위는 뭐냐면 세제곱미터파 세크입니다. 세제곱미터가 뭐예요? 최적이라 그랬고 세크는 시간이죠. 시간을 뭘로 나타내는 거야? 초로 나타냈으니까 T 곱하기 3600분의 뭐가 되겠어요? 최적 V가 되겠지. V 곱하기 H에다가 리타 T, 이타 G, 이타 T, 이타 G 곱하기 시간 T, 아워를 곱해주면 될 것이다. 아워 지워주면 뭐만 남어? 9.8 곱하기 3600분의 최적이 얼마 주었어요? 1000이 주어졌네. 1000 곱하기 유연학차가 몇 메다? 48m 주어졌고 곱하기 이타 T, 이타 G가 각각 종합별로 주어졌네요. 두 개 합쳐서 0.85라고 주어졌습니다. 이거 계산기 잘 누르셔라 이 말이야. 그러면 몇 킬로와트 아워가 나옵니다 라고 주어진 겁니다. 다음 몇 번? 111 나온다네요. 1번.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갈까요? 송전계통의 안정도 하나 됐지. 안정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1급이 기사가 됐든 산업기사가 됐든 거의 매회 1년에 3번 시험을 본다 그러면 3번이 다 나올 때가 많고요. 2번까지는 필수적으로 나온다. 안정도 문제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몇 번 가는 거예요? 38번부터 봐야 되겠네. 참 38번을 또 빼놨네. 38번은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목적 38번부터 봅니다. 제열기의 목적은 그랬는데 제열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서 끓인 물이 뭐가 돼서 증기가 됐겠지. 그 증기를 더 뜨겁게 하려고 과열기라는 걸 설치합니다. 과열기를 설치해서 과열기에서 나온 증기가
사실은 터빈으로 갑니다. 터빈으로 가갖고 뭐 우리 책에서는 그냥 발전기만 이렇게 그려놨을 건데 스팀 터빈에서 이렇게 됐을 건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발전소 같은 데 가보면 이 터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한 축에 물려서 나중에 발전기가 이렇게 그 축에 계좌가 물려 있는 거죠. 계좌가 돌아가면서 발전기 고정자 쪽으로 뭘 만들어주는 거야? 삼상의 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 과열기에서 나온 전기가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고 그 스팀 터빈에 뜨거운 전기가 일을 하고 나면 차가운 전기가 됩니다. 전기가 좀 식을 거야. 온도가 식었는데 그 전기를 다시 또 보일러 쪽으로 보내서 그 전기를 2차 측, 그러니까 스팀 터빈의 2차 측, 얘를 뭐 고압 터빈이라고 한다면 중압 터빈의 2차 측 입구에다 보내주고 얘가 일을 마치고 나온 것을 다시 또 제열기로 보내서 뭐 하는 거야? 또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저압 터빈으로 보내주고 얘는 뭐예요? 결국 이쪽 복수기를 통해서 뭐 등등 이런 순환작용을 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증기를 대표주는 게 제열기다 이거지. 이게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더라. 보시고 요 B에 보일러에 들어가는 증기를 전부 다 대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제열기다. 그래서 4번에 있네요. 증기 과열해주는 게 제열기의 목적이다. 39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안정도가 뭐라고요? 부하가 사용되다가 동기를 유지하고 발전소하고 동기를 유지하고 잘 사용되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부하 일부가 고장이 났더라도 발전기하고 부하하고 싱크로나이징이 뭐야? 스위밍, 그죠? 싱크로나이징 스위밍 잘하잖아. 그 똑같이 움직이는 거. 스위밍, 동기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정도를 우리 안정도라고 합니다. 그 39번에 안정도를 향상하는 대책을 쓰래요. 향상 대책은 크게 보시면 X값을 작게 하면 되고 두 번째 전압을 평형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안정시키면 되고 세 번째 고장이라 했잖아. 고장을 신속 차단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풀이로 다 조금 X값을 작게 한다,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 뭐 중과조상 방식을 채용한다, 뭐 등등 이런 말이 있는데 전부 다 참고하시기로 하고 1번에 보시면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키면 된다. 증가시키면 안 된다 그랬지. 리액턴스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작게 해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풀어드렸어요. 40번 경관이 200m, 전선의 자체 무게가 2km, 인장하중이 5,000kg인 안전율 2인 전선의 2도 딥을 구하시오. 메다를 구하시오. 딥은 어떻게 계산해요? 딥은 8T분의 WS의 자승이다. 8이고 T는 뭐예요? 수평장력, W는 전선의 무게, S가 경관이죠. 수평장력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구해야지? 8 곱하기 안전율분의 뭐예요? 인장하중이지. 인장하중을 나눠주면 걔가 수평장력 T가 되는 거고요. W라는 게 뭐라고? 전선의 무게, 그 다음에 경관의 자승이다. 자, 우리 주어진 대로 넣어주면 8 곱하기 안전율이 얼마 주어졌어요? 2가 주어졌고 인장하중이 5,000이 주어졌습니다. 5,000kg이라고 그랬고 W가 얼마요? 전선의 무게가 2kg에 경관이 얼마? 200의 자승이면 몇 메다가 나오겠네요. 딥은 얼마 나오냐? 4가 나옵니다. 4메다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에 있어요? 4는 2번에 답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7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